천국에서의 하루. 강금희. 또다시 겨울이다. 얼굴에 와닿는 바람 끝이 한결 매서워졌다. 무질서하게 늘어선 건물들 때문에 제멋대로 찢겨 조각난 하늘이 지붕들 사이에 낮게 걸쳐져 있고, 희끄무레한 얼굴로 서쪽 하늘에 대낮같이 매달려 있는 해는 이미 그 온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앙상하게 드러난 가로수의 맨 몸뚱아리를 훑고 횡댕그렁한 광장을 가로질러 회색빛 콘크리트의 칙칙한 벽과 벽 사이로 쉴 새 없이 빠져 달아나고 있는 바람은 이제 곧 어둠을 몰고 올 것이다. 오후가 되면서부터 날이 흐려지고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해질 무렵의 단지하는 황량하리만큼 사람의 발길이 뜸하다. 자전거를 타거나 롤러스케이팅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도 눈에 띄지 않는다. 가끔씩 딱딱하게 굳은 표정의 사람들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종종걸음으로 지나쳐 갈 뿐이다. 옷깃을 세워 턱을 묻으며 그 여자는 예년보다 겨울이 빨리 닥치리라는 뉴스를 떠올린다. 겨울이란, 아니 추위란. 그 여자는 입을 열고 첫 마디를 내뱉어 보지만 그 다음을 잊지 못한다. 막상 시작했으나 그 뒤를 이을 말이 막연하다. 벌어진 입술 사이로 기습한 찬바람이 내장까지 얼리려드는 까닭도 있다. 사람들은 추위에 물리면 재빨리 흩어져 견고한 벽 속으로 숨는다. 제각기 딱딱한 각을 짓고 조그마한 위험만 감지해도 그 안에 움츠러드는 연체동물처럼 스스로를 가둔 채 꼬리를 사리고 안으로만 침잠에 드는 것이다. 놀이터 역시 텅 비어 있다. 언제나 놀이터 주변을 맴돌던 그 아이도 눈에 띄지 않는다. 바람결에 묻어오는 아이들의 함성은 상기도 그 여자의 귓전에 가득한데, 바람결에 묻어오는 아이들의 함성은 상기도 그 여자의 귓전에 가득한데 주인을 잃어버린 시소며 그네, 미끄럼틀만이 바람에 흔들리며 홀로 삐걱거린다. 한때 그 여자에게는 집으로 가는 길 어귀의 이곳에 서면 떠올려지는 그림이 있었다. 각자 혼자이던 여자와 남자가 남들이 다 하는 관습과 절차를 빌려 손을 맞잡았던 무렵이었다. 서로의 모든 것에 익숙하지 못한 타인들이 함께 살며 상대방에게 길들여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모래집을 짓는 모습을 나란히 서서 지켜보는 즐거움. 해질 무렵이면 아이를 불러들이기 위해 광장을 울리는 드높은 소리, 집안에 넘쳐날 아이의 웃음소리 등을 떠올릴 때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곤 했다. 그 아이가 자라 차츰 그들을 배반해 가고 마침내 그들 곁을 떠나간다 해도 둘이서 함께 만든 공동의 기억들을 같이 뒤돌아볼 수 있는 노년이 있다면 쓸쓸하지 않을 것 같았다. 살림을 갓 시작한, 돌이켜보면 그 여자에게 있어 유일하게 활짝 핀 봄날과도 같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억의 갈피 어느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서 빛바랜 채 잠들어 있는, 어쩌다 희미하게 떠오를 때면 바늘 끝의 통증만큼도 느끼지 못하는 옛일일 뿐. 턱 밑까지 닥쳐온 겨울을, 추위를 또다시 혼자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가늘게 두 눈을 좁히고 먼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여자는 힘없이 고개를 떨군다. 어디에서나 그의 얼굴은 눈앞을 막아서지만 또한 그 어디에도 그는 없다. 호주머니 속에 감춘 두 손을 더욱 깊이 찔러 넣으며 그 여자는 천천히 그곳을 벗어난다. 발걸음을 떼어 놓을 때마다 손목에 매달린 비닐봉지가
엉덩이깨를 툭툭 쳐대고 그것에 쫓기듯 그 여자의 발길은 점점 빨라진다. 현관문에 열쇠를 찔러 넣은 뒤 그 여자는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한다. 혀를 내둘러 건조하게 말라붙은 입술을 골고루 축인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열쇠를 확 비튼다. 여자의 조바심에 비해 걸림새 풀리는 소리는 낮고 부드럽다. 부드러워서 다소 무안하기까지 하다. 문 저쪽의 세계는 미지의 땅.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의 설레임과 두려움은 항상 교차하지. 여자는 가만히 문을 열고 들어가 입구의 벽에 부착된 스위치를 누른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던 사물들이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빛에 들깨워져 되살아난다. 어제와 아니 그 전날이나 그 이전의 날들. 그가 집을 나간 이후의 여느 날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풍경 속의 일부분으로 다시 그 여자는 되돌아온 것이다. 사실 외출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운 고작 1시간 남짓한 사이에 달라질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빗장을 지른 후 불을 켜기까지 그 잠깐 동안에 어둠 속에서 느끼는 조바심과 설레임이란 늘 새롭고 더없이 생생하다. 거실은 흡사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의 철거민촌과도 같다. 살비듬 같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집기들은 부옅고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옷가지나 양말들, 여기저기에 널린 책, 구겨져서 내던져진 휴지 조각들, 밑바닥에 찌꺼기가 꺼멓게 말라붙은 찻잔, 치우지 않은 식탁의 빈 컵과 접시, 마룻바닥에 나둥거려져 있는 술병 등으로 발 디딜 곳이 마땅치 않을 만큼 어지럽다. 사용한 물건은 제 자리를 찾아가는 법이 없어 적당히 아무데나 썼던 그 자리에 놓으면 그만이니 당연하다. 뭔가를 치우고 쓸고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그 여자는 발끝에 걸리는 것들을 피해 그러면서도 발자국이 패도록 먼지가 쌓인 마룻바닥을 의식해서 발 뒤꿈치를 들고 안으로 들어선다. 여전히 손에 들린 채로인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놓으려다 말고 그 여자의 몸짓이 갑자기 굳어진다. 숨을 죽이고 귓바퀴를 모아 청각을 곤두세운다. 이윽고 얼굴빛이 붉게 상기되면서 입에서는 탄성이 새어나온다. 마침내 그가 돌아왔구나. 그 여자는 날듯이 마루를 가로질러 그의 방 앞에 선다. 투덕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흥분을 가라앉히려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조심스레 방문을 연다. 방에는 그 누구도 없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두런거림은 여전한데 그가 돌아온 듯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곧게 커튼이 내려진 방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적의 막연한 조바심, 자신의 속을 열어 보일 수 없는 자의 비탄, 믿을 수 없는 배신에 대한 분노, 절망 등이 눅눅하게 귀어 있을 뿐이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 여자는 맥이 풀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다. 현관문 앞에 설 때마다의 매번 되풀이되는 긴장과 두려움의 실체는 성마르게 내밀어지는 그 여자의 헛손질 뿐이다. 갑자기 일이 생겨 나갑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아내. 집을 비우면서 그 여자가 남긴 급히 휘두른 글씨가 아프게 눈을 찌른다. 그 여자는 낚아채듯 쪽지를 집어들고 정확히 8조각으로 나눈 뒤 허공에 흩뿌린다. 그날 그 여자는 아파트 정문을 나서다가 우연히 상가 앞에 서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는 상가의 출입문을 등지고 서서
막 담배에 불을 붙이는 중이었다. 첫눈에 그저 느낌만으로도 그를 알아본 그 여자는 얼떨결에 문기둥 뒤로 몸을 숨겼지만 숨은 이유가 불분명한 대신 그의 모습이 왠지 낯설다는 느낌만큼은 아주 강했다. 감색 양복에 장미꽃 무늬의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정장 차림의 그를 보는 것이 하도 오랜만이어서 마치 타인을 보는 듯하다는 사실을 한참 만에야 깨달을 수 있었다. 동시에 그가 왜 그곳에 서 있는가도 알아차렸다. 그는 분명 상가 4층의 전당포에서 나오는 길일 것이었다. 아파트 정문과 차도를 사이에 두고 엇비듯이 마주보고 선 퇴색한 회색 건물 안에 음험하게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그 여자도 알고 있었다. 두세 평 남짓한 공간에 갇혀있는 노리끼리한 얼굴빛의 사내는 물론 사내의 왼쪽 약지에 끼인 자수정 반지며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간당간당한 목을 간신히 지탱해주는 것 같은 체크의 무늬의 넥타이까지도. 담배를 피우면 그가 움직이는 것을 보자 그 여자는 잠시 갈등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해에 입었던 헐렁해진 치마 허리의 수선을 부탁하기 위해 세탁소를 찾아가던 참이었다. 묵은 옷을 꺼내 입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졸아든 몸피를 실감하는 것만큼 쓸쓸해지는 일도 드물 것이다. 조금씩 졸아진 몸뚱이가 어느 날 문득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그 자체만으로도 외로움이다. 정류장 쪽으로 슬슬 걸어가던 그가 차도로 내려서며 택시를 잡았다. 문 뒤에서 뛰어나온 그 여자도 재빨리 사방을 살펴보았다. 집안에서의 옷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손에는 옷가지를 들었지만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의 바깥 부분을 엿볼 수 있는 기회란 늘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빈차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그를 태운 파란색 택시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팔을 흔들어대며 절박하게 외쳤다. 택시! 길 건너편에서 굴러오는 빈 택시를 보고 그 여자는 급히 차도를 가로질렀다. 갑자기 뛰어든 여자 때문에 급정거를 한 운전기사가 눈을 부라렸지만 그 여자는 해픈 웃음을 날리며 차문을 잡아당겼다. 다급한 손짓에 따라 출발한 차 속에서 쏠리는 몸을 바로 했을 때 막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파란색 택시의 꽁무니가 그 여자의 눈에 잡혔다. 반년 사이에 그 여자는 7번이나 전당포를 찾아가 돈을 내밀고 물건을 받아왔다. 부피가 작은 대신 값진 물건이기 십상이지만 그가 힘들여 구한 만큼 소중히 하던 고서일 때가 많았다. 화장대나 식탁 등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놓인 손바닥만한 쪽지를 발견하는 대로 돈을 마련해서 사내를 찾아가는 것은 그 여자의 몫이었다. 저금 통장의 잔액은 뭉턱뭉턱 잘려나갔다. 줄어드는 예금액을 보며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만이 살얼음을 딛듯 팽팽한 긴장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는 날들을 지탱해줄 버팀목이라 여겨 그 여자는 한 번도 거부하지 못했다. 외부의 세계와 단절하고 살다시피 하는 그에게 왜 그런 목돈이 필요한가 따위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어둑신한 철장 안에 앉아 물건값을 매기고 전당을 잡고 돈을 세어 건네거나 받아들이는 행위로 하루를 보내는 사내는 물건을 들고 찾아가는 남자와 돈을 들고 찾아가는 여자의 관계나 역할에 무관심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을 사내의 약삭빠른 계산 속쯤 여자도 훤히 꿰고 있었다. 그래서 5번째 손에 들어온 전당표에서 똑같은 사진기에 매겨진 금액이 지난번의 2배에 이른 것을 보고도 당연하게 여겼다. 2달 사이에 갑자기,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중고품의 값이 갑자기 올랐을 리 없고 보면 높은 이율의 돈 장사를 하는 사내가 거래하는 손님에게서 물건을 되찾아갈 의사가 있는지를 한순간에 그리고 정확히 판별해내는 능력을 지닌 것만은 분명하다. 그를 따라 차에서 내린 곳은 강남의 어느 거리였다. 서서히 잠식게 드는 어둠을 감지한 간판들이 성급하게 불빛을 뿌려대고 있었다. 줄을 지어 달리는 자동차와 어깨를 비집고 들어선 빌딩과 소음, 끝없이 엇갈려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그 여자는 그의 뒤를 쫓았다. 서둘러 제 갈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는 절룩이는 걸음걸이마다 한껏 늑장맞아 부리고 있어 놓칠 염려가 없었다. 그는 등 뒤에 그 여자가 따라붙는 것을 전혀 모르는 기색이었다. 가끔씩 발을 멈추고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차도로 흘러가는 자동차의 물결을 지켜보거나 담뱃불을 붙이거나 길가 상점들의 진열장을 기웃거렸다. 그때마다 그 여자도 한 발자국쯤 뒤에 쳐져서 그의 눈길이 미치는 곳을 함께 바라보곤 했다. 그것은 마치 저녁 산책을 나온 부부가 잠시 나란히 서서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갑자기 그가 우뚝 서는 바람에 하마터면 그 여자의 몸이 그를 떠밀 뻔했다. 그가 들여다보는 진열장의 윗부분에는 애견, 애묘, 애조라는 글씨가 쓰였고 출입문 곁에 애완동물 백화점이라는 간판이 나붙어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다. 허벅지에 손을 짚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엎드린 채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보았다. 그 여자도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눈길이 비치는 곳을 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쏠린 곳은 가게 한 귀퉁이로 늙고 추레한 엽견 한 마리가 철망에 갇힌 채 위태로운 자세로 서 있었다. 볼품없이 야위었고 털은 윤기를 잃어 버석거리는 듯 했으며 눈가에 낀 진물 같은 눈곱으로 지난날의 명성과 위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여자는 걔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눈빛을 설명할 만한 적절한 낱말이 떠오르지 않아 애를 먹었다. 연민인지 서글픔인지 싸늘한 분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게 혼합된 감정이 여과를 거쳐 투명한 슬픔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마주보는 개에게서 동질의 눈빛을 읽는 순간 그 여자는 문득 그 개가 마지막 자존심 하나로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들어와 구경하시죠. 가게에서 나온 사내가 반쯤 문을 열고 서서 권하자 그는 고개를 흔든 후 그곳을 비켜갔다. 내거리에 이르자 그는 우측으로 꺾어 돌았다. 100m쯤 올라가다 다시 우측으로 꺾어 돌아 방금 지나온 거리의 뒷골목으로 들어섰다. 자동차도 소음도 사람들의 발길도 한결 한산해졌다. 마침내 그가 들어간 곳은 입구에서부터 다몽색의 카펫이 깔리고 은은한 조명 아래 깎아놓은 밤톨처럼 단아한 청년들의 시종을 받을 수 있는 술집이었다. 그 여자는 울고 싶었다. 차종에 따라 접대의 질이 달라진다는 활락가에서 말쑥한 종업원의 안내를 받으며 당당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이는 것은 그 여자의 느낌뿐일지 모를 일이었다. 그는 이제 그 술집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서 젊고 예쁜 아가씨를 불러 곁에 앉힐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지출하는 한 달분의 생활비에 맞먹는 값어치의 술과 안주를 주문할 것이었다. 화려한 차림에 걸맞는 웃음과 교태로 그의 환심을 살 반나의 아가씨가 눈에 선했다. 그렇지만 노염이나 질투심 따위는 일지 않았다. 그의 곁에 앉을 아가씨가 노리는 것은 그의 영혼이 아니라 주머니 속에 든 돈이 분명할 것이므로
그가 살 수 있는 것은 고작 물 거품과도 같은 순간의 쾌락뿐일 것이므로 어쩌면 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아가씨를 앉히자마자 한 움큼의 돈다발부터 여자의 젖가슴에 쑤셔 넣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음 날 그 여자는 술에 쩔은 걸레꼴을 하고 돌아온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였던 전당표를 그의 위도 주머니에 손수건처럼 꽂아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젠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뒷마무리는 당신이 책임질 때가 됐어요. 핏발선 눈으로 그는 한동안 그 여자를 쏘아보았다. 그 여자 또한 결코 져서는 안 된다는 오기로 그에 맞섰다. 유폐감에 짓눌린 채 허우적대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 명징해야 할 그의 영혼이 저당 잡히는 걸 그대로 방치할 수도, 줄 저쪽의 상대는 의식하지도 못하는데도 오직 그 혼자서 끊어진 줄을 붙들고 발부덩치는 걸 모른 채 할 수도 없었다. 줄다리기는 이미 끝났다는 걸 일깨워주는 것이야말로 그 여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였다. 끝은 곧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질 것이며 새로운 출발은 항상 절반쯤의 희망도 동반하게 마련이었다. 마침내 그의 눈 가득히 차오르는 투명한 슬픔을 보았을 때 처음부터 그에게는 대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여자는 허둥지둥 눈길을 피했다. 한순간이나마 그의 눈빛이 매서웠던 것은 분노가 아니라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심했던 탓이리라. 이튿날 그의 방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는 그가 떠난 것을 알았다. 띵동. 바로 머리 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그 여자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든다. 그러나 그뿐. 그 여자의 힘없이 끌리는 걸음은 현관이 아닌 안방으로 향한다. 방으로 들어서며 웃옷부터 벗어내리기 시작한다. 혼자가 된 처음 얼마 동안은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뛰고 입안이 바짝 마르는 흥분으로 현관을 향해 내닫곤 했다. 그러나 하루에 연암 번씩 울리는 초인종에도 불구하고 정작 집안에 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사람 역시 외판원이거나 쳐다보지도 않은 지 오래인 신문 구독료를 독촉하러 왔거나 아니면 노인정의 휴지 파는 늙은이들일 게 뻔했다.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린다. 이번에는 뭔가 자신이 없는 듯 힘없고 느린 울림이다. 그 여자는 잠깐 고개를 돌린 것으로 그건 역시 무시하고 화장실로 들어선다. 칫솔에 치약을 짜다 말고 그 여자는 갑자기 급한 볼일이라도 생긴 사람처럼 화장실을 나선다. 그리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한다. 항상 그렇다. 무시해버리자고 작정하면서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으면 느닷없이 바깥 일이 궁금해지는 것이다. 그 여자는 발소리를 죽이고 문 가까이 다가가 어안 렌즈에 눈을 붙인다. 렌즈 저쪽에 잡히는 것은 마주보고 있는 앞집의 현관문일 뿐이다.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걸림새를 풀고 가만히 문을 연다. 막 층계를 내려가던 아이 하나가 문 열리는 소리에 반색을 하며 재우쳐 올라온다. 놀이터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언젠가 그 여자가 집 안으로 들인 적이 있는 아이다. 그 여자가 그 애를 처음 본 것은 지난 초가을이었다. 글쎄, 저 아이 말로는 제 엄마가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곳에 떼어놓고 갔다는데 그게 벌써 한 달 전이라오. 지 새끼 버리고 간 년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누군가가 데려다 키워줄 줄 아나 보지?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러겠소? 지 자식도 귀찮아하는 판인데 어느 누가 밥 한 끼들 먹여주겠어? 어떤 앤 줄 알고 집안에 들이오? 그렇잖아도 지난번에 저 앞동 경비가
파출소에 데려다 줬다는데 사흘 만에 다시 보이더랍디다. 여직 굶어 죽지 않은 걸 보면. 놀이터 입구에서 머리를 맞댄 두 여자의 수근거림이 외출해서 돌아오던 그 여자의 발목을 붙들었었다. 필경 해 떨어지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나왔을 그네들은 혐오에 찬 눈빛으로 한 아이를 흘끈거리며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무리져 놀고 있는 아이들 틈에 끼지 못하고 놀이터 한켠에 비켜 서 있는 그 애는 7살 남짓한 사내아이였다. 그 후 놀이터를 지나칠 때 그 여자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를 찾고 있었다. 또래인 아이들 노는 틈에 끼려다 떠밀리는 모습을 볼 때도 짙어가는 어둠 속에서 비로소 독차지하게 된 미끄럼틀을 오르는 아이를 볼 때도 있었다. 홀로 남은 놀이터에서 흔들리는 그네의 몸을 맡긴 채 발끝을 내려다보고 앉아있는 아이의 뒷모습은 고독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는 아이의 시선이 항상 찻길 쪽을 쏠려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애가 놀이터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찾아올 누군가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늦은 귀갓길에 불쑥 앞을 가로막고 선 아이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뒤 말없이 돌아서는 아이에게서 완강한 고집 같은 걸 느끼자 그 여자는 그 애의 어깨쪽지를 잡아 세웠다. 넌 밤마다 어디서 자니? 어쩌자는 생각에서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알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때 그 애는 힘없이 웅얼거렸다. 우리 엄만 왜 오지 않나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집으로 데려가자고 작정했다. 그 순간에 느낀 것은 그 아이가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듯한 추위였고 그 추위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디서 난 것인지 아이는 못 보던 점퍼에 목도리까지 두르고 있다. 생각보다 쉽게 그 애는 혼자 살아가는 요령을 터득해가는 모양이라고 그 여자는 생각한다. 그녀가 아이에게서 비굴함부터 읽는 것은 그 애에게 있어 불행이다. 기대에 찬 눈빛으로 어설픈 웃음을 짓고 있는 아이의 코앞에서 그녀는 문을 닫고 만다. 화장실로 뒤돌아온 그 여자는 꼼꼼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칫솔질에 열중한다. 양침물로 입안을 가셔내고 다시 칫솔질을 한 뒤 입안을 헹궈내는 그것은 일종의 경건한 의식과도 같다. 어수선한 머릿속을 말끔히 비워내는 데에는 무엇인가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 이상의 처방책은 없다. 컵의 물을 한 모금 머금은 뒤 무심코 고개를 들던 그 여자는 한순간 멈칫한다. 부옇게 흐려진 세면대 위의 거울에 낯익은 계집아이가 서 있는 까닭이다. 당황한 그 여자는 얼떨결에 눈앞의 방해꾼을 향해 팔을 내두른다. 비로소 말갛게 드러나는 거울에 중년으로 접어드는 여자의 부석부석한 얼굴이 적나라하게 비춰진다. 거울 속에 담긴 얼굴을 확인이라도 하듯 그녀는 눈을 크게 벌려뜨고 입술을 달싹거린다. 30이 넘은 지금까지 어쩌자고 넌 늘상 나를 따라다니니? 지난 밤처럼 엉망으로 취해 잠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계집아이는 그 여자를 찾아온다. 꿈은 항상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다. 1년 남짓 살았던 포천의 고아원에서도,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을 했던 양부모의 집에서도, 양부모를 여의고 다시 혼자가 된 후에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꾸던 그것은 그가 떠난 이후부터 거의 매일이다시피 그 여자의 잠자리를 파고든다. 똑같은 꿈을 되풀이꾸면서도 매번 가슴이 졸아들 것 같은 절박함은 웬일인지 모를 일이다. 이것은 꿈이다. 눈을 뜨면 모든 것은 끝난다 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어느 한순간
햇볕 아래 하얗게 드러난 신장로길을 타박타박 걸어가는 계집아이를 보면 터질 것처럼 가슴이 옥죄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 속에서도 자꾸만 몸이 떨리는 까닭도 알 수 없다.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나중에 만나게 될 산모퉁이에서 허겁지겁 돌아가는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으리라는 믿음 역시 허황한 것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절실하다. 마치 그 여자의 의식은 정확히 둘로 나누어져서 한쪽은 정신없이 꿈속을 헤매고 나머지 한쪽은 명료하게 깨어있어 다른 한쪽을 냉정히 지켜보고 있는 듯한 형국이다. 그렇다고 꿈속에 빠져있는 동안의 생생함이나 안타까움이 결코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다. 눈을 떠보면 가슴 위에 놓인 두 손은 꽉 움켜져 있고 팽팽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온몸은 땀으로 축축했다. 밤이 되어 자리에 누우면 사소한 것에도 암담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면 폐허 위에 혼자 살아남은 자의 고약함과도 흡사한 느낌이 찾아든다. 그렇다고 그 여자는 밖으로 나갈 생각 따윈 하지 못한다.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곳곳에 음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거리의 수없이 맞닥뜨리는 무표정한 얼굴에서 그 여자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무관심뿐이다. 혼자일 때보다 무리 속에서 느끼는 추위는 훨씬 지독한 것이라서 차라리 사방에 벽을 세우고 창문마다 두껍게 커튼을 치는 게 낫다. 빛 하나 새어들지 않는 칠흑 속에 누워 잠들지 못하는 신경은 날카롭게 일어서 있다.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며 개 짖는 소리에도 귓바퀴가 새롭게 열리고 복도를 울리는 발작 소리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다. 잠들지 못할 이유란 아무것도 없다. 집으로 오는 길을 그가 모를 리 없을 테고 그 여자가 잠속에 빠져있는 시간이라도 돌아올 생각이면 언제든지 돌아올 것이다. 예금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지만 전세 보증금이 남아있으니 굶어 죽을 염려 또한 없다. 셋집을 줄이고 생활비를 좀 더 아끼면 1년쯤은 충분히 견딜 것이다. 그런데도 초침 돌아가는 소리는 그 여자의 신경을 끊임없이 갉아댄다. 애써 무시하려 할수록 그 소리는 사방에서 그녀를 향해 몰려든다.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세 평짜리 방 안에 갇혀있는 사냥감을 향해 튼튼한 이빨을 드러낸다. 결국 그 여자는 자리를 떨치고 일어난다. 생생하게 감지되는 기척들을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누워 무시하기에는 오로리 곤두선 신경 끝이 너무 팽팽하고 그 여자의 의지는 따카리만큼 여리다. 불을 켜자 화장대 위의 사각틀 속에서는 여전히 그가 환한 웃음을 띠고 그 여자를 맞는다. 그 여자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보이는 전등마다 두들겨 깨우기 시작한다. 집안은 갑자기 쏟아진 불빛 아래 벌거벗은 몸뚱아리를 미처 수습하지 못하고 낱낱이 드러나고 그녀는 조금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공간을 끊임없이 서성인다. 거실에서 화장실로, 다시 안방을 거쳐 거실로 매물 돌며 불을 껐다가는 끄고 다시 켜는 무의미한 동작을 되풀이한다. 숨을 죽이고 그의 방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사이 자꾸만 눈길이 쏠리는 식탁 위의 비닐봉지를 무시하고자 안간힘을 다한다. 자신도 모르게 뻗치는 손을 걷어들이는 일은 쉽지 않다. 그 비닐봉지는 두 바퀴나 슈퍼마켓 안을 돌다가 가까스로 들고 나온 것이었다. 구획 정리가 잘 된 매장 안은 진열대마다 온갖 식료품들로 그들먹했지만 그 여자는 그중 어느 것에도 선뜻 손을 내밀 수 없었다. 정육점 앞에 서면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 고기로 속여 판다거나 과다한 수입으로 창고에서 썩어가는 고기가 시중에 놔둔다는 소문이
채소나 과일을 대하면 농약, 오염물. 인스턴트 식품에서는 유해 물질을, 거기다가 과일이나 채소의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 착색제를 뿌리는 슈퍼마켓도 있다는 소문을 먼저 떠올리는 한 시장 바구니가 채워질 리 없다. 따라서 그 여자는 산다는 것 자체를 날마다 먹는 수량의 독약들로 조금씩 죽어가는 거라고 단정지은 지 오래였고, 민감한 위장은 음식을 거부해 늘상 헛헛하다. 유쾌한 웃음과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바구니를 채우는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결국 오늘도 그 여자는 식료품 대신 투명한 액체가 찰랑거리는 소주병으로 바구니의 허전한 뱃구레를 채울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 여자가 시장 바구니에 술병을 끼워 넣기 시작한 것은 남편을 위해서였다. 신경안정제의 상용보다는 잠들기 전에 적당한 음주가 도움이 될 겁니다. 날마다 하얗게 밤을 밝히는 그를 지켜보다 못해 찾아가자 약사는 그렇게 권했다. 그 여자는 그를 위해 고급술을 준비하고 솜씨를 부려 안주를 만들었지만 한 번도 그것들을 들고 그의 방문을 두드리지는 못했다. 안타깝게 그 여자를 잡아 흔들던 짓놀리는 듯한 그의 외침이 번번이 그녀의 발걸음을 막았다. 이제 난 어디로 가지? 내가 설 자리는 어디야? 그는 떠났고 밤마다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들 수 없는 그 여자만이 남았다. 약사는 적당한 음주를 권했음에도 적당한 정도의 기준치에 대한 처방은 해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한 잔이나 두 잔으로 충분했으리라. 하지만 불과 반년 남짓한 지금에 와서 병채로 들이켠들 이미 길들여진 세포가 만족해야 할 것인가. 그 여자는 결국 식탁 위의 비닐봉지를 풀어 헤친다. 그리고 서둘러 길 떠날 채비를 차린다. 채비라야 특별할 것도 복잡할 것도 없다. 집안에 가득 찬 불빛을 죽이고 식탁 위의 가등을 낮춘 후 깨끗한 술잔을 마련하면 그만이다. 마주보고 앉을 누군가가 있다면 훨씬 좋겠지만 혼자만의 여행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이제 밤은 늘어진 자태로 누워있고 술래를 방해할 자 아무도 없다. 마개를 딴 술병을 그 여자는 먼저 코끝으로 가져간다. 향긋하면서도 톡 쏘는 냄새에 진저리 얽히는 신용을 한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몸의 곳곳에서 어지럽게 피어나는 열기로 그 여자의 몸은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도병째의 마개를 따는 그 여자의 손놀림이 날아갈 듯 가볍다. 온몸으로 퍼져나간 취기는 불꽃처럼 훨훨 타오르고 지금 그 여자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편안하다.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가슴 졸이며 서성였던 것이 까마득한 옛일처럼 느껴진다. 그는 1년 전만 해도 시내의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의 옷가지를 빨고 그를 기다리면서 그 여자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안주한 포만감을 만끽했다. 더없이 너그러운 양부모 밑에서 무엇 하나 거칠 것 없는 성장기를 보냈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허허로운 벌판이었다. 무람없이 굴다가도 어느 한순간 섣불리 안길 수 없도록 밀어내는 양모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한 차가움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때면 나는 혼자다. 이것도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여지없이 그녀를 추운 한 길로 나서게 했다. 그를 만나 비로소 방황은 끝나고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낀 함께 산 3년에서 그 2년 남짓이 그 여자가 살아온 세월 가운데 가장 평온했던 세월이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보니 그 여자의 빛나던 나날이 끝이나 있었다. 그의 암울한 눈빛을 지켜보면서
자주적인 푸념을 듣는 날들이 늘어갔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백과사전식의 지식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해서 반복 주입시키는 행위뿐이야. 그것은 인간이 아닌 기계라도 할 수 있어. 두고 보라고. 암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가 그 역할을 담당할 테니까. 전인교육을 표방하는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도는 진즉 사라졌어. 점차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방 안에 혼자 틀어박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 시간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미처 깨닫지 못한 여자는 그의 방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식탁에 마주 앉은 그가 출전을 앞둔 병사처럼 비장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나는 내 자리를 되찾기로 했어.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교사의 직분을 지키겠어. 광개토왕의 업적이 무엇이고 이조의 사육신이 누구누구인지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겠어. 사고의 과정은 접어두고 명확한 답변만을 주입시키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빚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지? 수단이나 방법이 어떠하든 목적만이 중요하다고 배운 아이들이 어른이 된 후의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그의 열정과 소신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잦아지자 먼저 학교 측에서 제동을 걸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미 점수벌레가 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반발도 커져갔다. 어느 날 퇴근길에 증발이 된 그는 온몸에 푸른 물감칠을 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망가졌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상태를 되찾아갔지만 황폐해진 그의 영혼은 끝내 절개된 안쪽 다리처럼 회복지지 않았다. 참교육을 내세우며 모인 집단의 일원이었더라면, 그래서 그들의 논리정연한 이론과 투쟁 의지로 무장되었더라면, 혹은 그가 내미는 손을 굳게 맞잡아주는 누군가의 손만 있었더라도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의 절망은 잘못된 제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다. 거침없이 불순분자로 지목되어 조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과 사랑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제자가 그를 쓰러뜨렸다면 학생들의 집단적인 수업 거부는 그가 딛고 일어설 발판을 빼앗아버린 셈이었다. 방문을 닫아 걸고 며칠이고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었다. 불길한 생각에 가만히 방문을 열어보면 그는 어둑신한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칼날을 세우고 있거나 날카로운 칼로 손톱을 다듬고 있었다. 기침소리 하나 흘러나오지 않는 방문을 지킨다거나 혹은 밤새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웅얼거림을 듣다가 가슴이 답답해질 때 그 여자는 쉴 사이 없는 일 속으로 자신을 몰아갔다. 한밤중에도 숨이 턱턱 막히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빨래통 가득 가루비누를 풀어 빨랫줄에 널린 것까지 다시 빨아댔다. 무릎이 빠지도록 쓸고 닦은 덕분에 집안은 먼지 한 톨 없이 반짝거렸지만 그것이 결코 위안은 되지 못했다. 첫 임신의 징후를 느꼈을 때 그 여자는 암울한 생활 속에 드리워진 한 줄기 빛을 본 듯했다. 태어날 아이가 그를 방 안에서 끌어내줄지 모른다는 희망은 마지막으로 매달릴 지푸라기였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섬뜩한 칼날이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순백의 화선지와 다름없어. 그것을 채색하는 것은 역시 누군가에 의해 망쳐진 영혼의 어른이라는 무법자이지. 내 앞에 목지어진 백자에 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가 집을 나간 일주일 내내 그 여자는 극심한 혼란과 싸웠다. 그의 가출이 가져온 허탈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화합하지 못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일 게 뻔했다. 넘쳐나는 햇빛으로 온 세상의 사물이 부풀어 오르는 듯한 여름날. 그 여자는 처음으로 가져본 핏줄이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떠돈 그녀에게 뿌리를 내리게 해줄 유일한 씨앗을 살해했다. 손에 들린 술잔이 가볍게 떨리기 시작한다. 오늘 밤의 고약한 손님은 여느 때보다 일찍 찾아드는 모양이다. 두 병도 채 비우기 전에 두통이 일고 몸이 떨려오기 시작한다. 온몸은 취기로 펄펄 끓어오르는데 이빨이 마주치도록 심한 오한은 또 무슨 배반인가. 그 여자는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잔뜩 웅크린다. 뱃속의 태아처럼 무릎을 쌓아는 자세로 둥글게 몸을 말고 눈을 감는다. 집을 나가는 것으로 자신의 직분과 의무, 그녀까지도 쉽게 저버린 그를 향해 일을 간다. 그러나 망막을 덮쳐오는 것은 절룩이며 걸어가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다. 머리통만 기형적으로 큰 핏덩이의 일그러진 표정이 아프게 눈을 찌른다. 그 여자는 거친 몸짓으로 술병을 찾는다. 혼자 남겨져서 추위와 맞서는 사람에게는 한 잔의 술보다 다가오는 누군가의 손길, 그녀의 것이 아닌 집안에 울리는 타인의 목소리가 훨씬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없는가. 그 여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전등을 낱낱이 밝힌다. 넘쳐나는 불빛들은 싸늘할 뿐 위로가 되지 못한다. 텔레비전의 화면도 살려낸다. 파르스름한 화면에서 먼저 노한 음성이 튀어나오고 곧이어 자식을 뒤주 속에 가둬 굶겨 죽였다는 늙은 왕의 험악한 얼굴이 비친다. 화난 음성은 싫다 라고 중얼거리며 채널을 바꾸자 겁먹은 아이의 얼굴이 커다랗게 다가온다. 인형처럼 치장한 여자가 아이에게 마이크를 들이밀고 있다. 누구랑 살았어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마이크와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는 6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의 뒤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애부터 10살도 더 들어 보이는 아이들이 30명 남짓 몰려있다. 우는 아이, 뒤뚱거리며 돌아다니는 아이, 장난감에 열중해 있는 아이, 무표정하게 서 있는 아이, 아이들. 화면을 바라보는 그 여자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진다.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이맛살을 찌푸린다. 화면이 바뀌면서 말쑥하게 빠진 남자가 나타난다. 전국으로 연결된 방송망을 통해 미아찾기 운동을 벌이는 중이니 소개되고 있는 아이를 알거나 부모 되는 사람은 연락을 하라는 말을 늘어놓는다. 그 여자가 다시 신경질적인 손짓으로 채널을 바꾼다. 늙은 왕은 자식더러 빨리 자진을 하라고 소리치고 있다. 그 여자의 손은 다시 텔레비전으로 다가간다. 싫지만 외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그 여자를 끌어당긴다. 이름이 뭐예요? 동생 있어요? 인형 같은 여자는 그새 또 다른 아이를 붙들고 무의미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 응얼응얼하는 아이의 대답은 분명치가 못하다. 요즘 아이들은 세 돌만 넘기면 사는 동네, 부모의 이름은 물론 전화번호까지 잘잘 외워댄다. 정작 아이들은 왜 미아가 되는가? 그 여자는 고개를 흔들며 돌아서서 괜히 머리를 쓸어올리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쥐라도 되는 양 두 손을 번갈아 주물럭거리며 거실 안을 서성거린다. 그럴듯한 표제를 내걸고 대단한 일이라도 벌린 듯 떠들고 있는 그들이 가증스럽다.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고 있니? 라고 솔직하게 묻지 않는 그들을 할 수만 있다면 화면에서 끌어내어 내동댕이 치고 싶다. 그 여자의 손은 다시 술병을 움켜쥔다. 그러다가 문득
그 여자는 씁쓸하게 웃는다. 한낱 그만한 일에 흥분한 사실이 새삼스러워진다. 그보다 더한 것들도 얼마든지 겪었는데 뭐. 그 여자는 스스로를 의무하듯 낮게 중얼거린다. 꽉 쥐고 있는 주먹을 풀고 손으로 두부를 감싼다. 축축한 느낌에 손을 떼자 손바닥에 묻어난 물기가 눈에 들어온다. 이것은 또 뭔가. 그 여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만다. 그 여자는 손끝에 묻어난 눈물의 흔적을 보면서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버석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메말랐다고 여겼던 그녀에게 흘릴 눈물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까지 하다. 마이크는 다시 나란히 섰던 두 여자아이 중 하나에게 디밀어진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와 그보다 조금 커 보이는 두 애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있다. 누구랑 같이 살았어요? 인형 같은 여자는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한다. 무표정한 표정의 큰아이는 잘래잘래 고개를 흔든다. 몰라요. 난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 여자의 눈에는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다.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작은아이 쪽으로 마이크가 옮겨진다. 큰아이를 힐끔 쳐다본 그 애는 입술을 실룩이며 엄마요 라고 울먹이다가 기어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린다. 마룻바닥에 퍼질러 앉아 화면을 지켜보는 그녀의 볼도 눈물로 젖어갔다. 그때 누군가 세차게 뺨을 두드리는 느낌에 눈을 떴을 때 그 여자는 딱하다는 듯이 내려다보고 있는 간우원과 눈길이 마주쳤었다. 내가 울었나요? 굳이 묻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칠 수 없는 잔울음으로 짐작했지만 계면적인 그 순간을 얼버무리자면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았다. 왜 그렇게 울어요? 수술대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갔으면서 마취도 덜 깬 상태에서 굳이 일어나 가겠다고 하길래 억지로 붙잡아 눕혔더니만 병실이 떠나가도록 통곡을 하대요.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뭔가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을 놓쳐버렸다는 느낌으로 가슴이 터질 듯 했다는 기억이 생생하게 그 여자를 짓눌렀다. 우리 선생님께서 늘 하는 말이 있답니다. 뱃속에 든 태아는 설계도에 불과하다. 설계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집을 짓지 않으면 헛것 아니냐고요. 병실을 나서는 그 여자 등 뒤에서 간호원은 조잘거렸지만 5달째로 접어든 태아가 이미 인간의 형용을 갖춘 생명체라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줄줄 흘러내리는 눈물을 연신 치맛자락으로 닦아내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그 여자는 발작적으로 두 팔을 허우적거린다. 출렁이던 화면은 거무죽죽하고 일시에 모든 것이 사라진다. 쏟아낸 울음으로 횡하니 뚫린 가슴처럼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만 강렬하다. 그러나 이내 그 자리를 채우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귀청을 찢는다. 그 여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귀를 틀어막는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더 크고 가깝게 다가든다. 마침내 귀를 감싸고 있던 두 손을 풀며 그 여자의 얼굴에 체념의 빛이 떠돈다. 머리가 터질 것처럼 무덥던 날, 입속의 씹담한 껌을 뱉어내듯 쉽게 떼어버린 태아의 기억으로부터 아직 그 여자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온 집을 무겁게 내리 누르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일감을 찾아 매달려 보지만 귀청을 찢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어느새 힘이 빠져나간 두 팔은 축 늘어진다. 음식물을 삼키는 도중에 들리는 울음소리로 치미는 구토증을 참을 수 없어 화장실로 내다른 적도 있다. 떨쳐버리지 못하는 무력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함부로 널린 물건과 쌓인 먼지들로 흡사 쓰레기장과도 같은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지금도 낯선 거리를 절룩이며 가고 있을 그의 뒷모습과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온몸이 옥지어드는 안타까움 속으로 최면가도 같은 잠으로 추락하기 위해 되풀이 술병을 기울이는 날들이 늘어갈 뿐.